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후강통 시행으로 오전장부터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죠.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요. 어제에 이어서 미국은 혼조세로 유럽은 상승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지수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박종현 멘토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정체된 가운데 코스닥의 하락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수급 동향과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가지고 좀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 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유럽계 자금하고 그 다음에 중국계 자금, 그 다음에 일본계 자금이 서로 상반적인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짚어드릴 텐데요. 지금 2분기부터 그러니까 순매수를 이어갔던 외국인이 지난 두 달간이죠. 9월, 10월 달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주가를 조금 어정쩡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하고 엔화 약세로 인해서 그 원화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서 외국인의 그 순매도가 이제 가속화됐었는데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펀드 투자자들의 이제 저가 매수 증가로 인해서 기관은 지금 9월부터 이제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내다 판 거에 비해서는 기관이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주가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9월에는 9,692억 원 정도를, 그리고 10월에는 1조 5천억, 그리고 11월에 초반에는 3,065억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지금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조금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그런 기관이 자금 유입되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요. 배당주 펀드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그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쪽으로 그 기관이 매수를 하면 그쪽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것 쪽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코스닥 쪽이 낙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외국인이 그 코스닥 쪽으로 많이 내다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은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스피도 겨우 이제 지지선을 이렇게 넘어왔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어떤 특정 530 라인대라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 직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붕괴되고 거래량이 실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탈하기 시작한다면은 그 변동성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는 아랫방향, 윗방향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빠져도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위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물벽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투자 임하셔야 될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외국인에 대한 그 순매도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530 이탈하면서 외국인의 좀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에서 아까 전에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계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미국, 중국은 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요.
예, 연초 이후에 뮤추얼 펀드 장기 자금 비중이 제일 높은 미국이죠. 미국에서 3.6조 원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2.8조 원을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뭐 한 2조 가까이 넘게 국내 주식시장을 샀다고 이렇게 봤는데요. 반면에 유럽계 자금은 한 7조 5조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된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그 환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럽계 자금은 환율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일본 쪽에서는 엔저로 인해 가지고 그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일본 양적 완화가 이제 곧 얼마 전에 시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요, 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영국이 가장 많이 지금 팔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미국. 근데 일본이나 중국의 지금 국내 주식으로 좀 매수세가 좀 너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꼭 너무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자본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또 언젠가는 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 그거에 의한 그 환차익,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 미국이 갑자기 그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갑자기 매수세로 전환을 한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마저 등을 돌린다면은 국내 주식시장도 조금 많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 3, 4개월 단위로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경향이 크다고, 거의 2년 동안의 그런 주기를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보시면은 그 일본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 꾸준히 들어오다가 7월서부터 10월까지 갑자기 점차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그려봤을 때 11월, 12월 달에는 점차 그런 그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그리고 매수를 좀 확대해 나가면서 유럽계 자금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지금 판 상태여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유럽계 자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단기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세게 나온다는 그런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런 종목들 위주로도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흥국 중 주식 펀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쪽으로 이렇게 주식 펀드가 계속 유입이 이렇게 재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누구나 다 아시고 있죠.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런 이제 신흥국 쪽으로 이제 주식 펀드 쪽으로 계속 3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뭐 일본 제외한 뭐 주식 펀드를 이렇게 보면은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흥국 쪽으로는 지금 9월 넷째 주, 그 다음에 10월 첫째 주를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조금 미약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뭐 국내 증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현재 그 코스피 자리에서 상승을 하느냐 이탈하느냐 너무 중요한 변곡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이런 그 외국인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신흥국 중에서도 뭐 국내보다는 뭐 대만이나 인도 이쪽으로 조금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뭐 9월 달이나 10월 달이나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10월 말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10월 말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한국은 그렇게 많이 들어온 편이 아닙니다. 신흥국 증시 중에서 뭐 일본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고, 그다음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대만이나 인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왔다. 이는 뭐를 시사하냐면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환차익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 그런 외국계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대만이나 인도에 비해서 현재는 지금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그런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위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로 90%를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엔저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저유가가 갑자기 큰 반등세를 보여서 점차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좀 한국 시장에 조금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이렇게 시장에서는 엔저에 대한 그 환율적인 시각을 계속 예의주시하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외국계 자금, 중국이나 일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런 중국이나 일본에 들어온 돈이 어느 섹터로 들어가는지를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서 주식을 하신다면은 크게 위험성 없이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황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박종윤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안국약품이요. 바로 다음 날인 하루 만에 목표가 5%를 달성하셨습니다. 어제 잠깐 AS 해주시긴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전략 부탁드려볼까요? 네, 그래요.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금 내려앉는 모습이고 다시 본전 가격대까지 왔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이었죠. 곧자 큰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고, 자, 캔들이 작아 보이지만 3% 그리고 4%짜리 캔들이에요. 상당히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는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 권역에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손바뀜에 대한 물량 자체가 꾸준히 나왔던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올릴 때도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요소도 작용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우선은 제약주에 대한 모멘텀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뭐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리베이트에 대한 불량으로 인해서 당연히 마진적인 추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지금은 제약사들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순이익 자체가 지금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안국약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약 회사들이 이 제네릭 시장에서 상당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네릭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복사약을 뜻하는 건데요. 이런 복사약이 어느 정도 발매가 출시가 되기까지에는 신약에 대한 부분이 특허가 끝나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30년에서 한 40년, 그리고 길게는 50년까지도 거기에 대한 특허 기간을 줍니다. 그럼 그 기간 자체가 끝나는 부분이 바로 유럽에서의 신약에 대한 과도기 기간이 지금은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서는 당연히 특허가 어느 정도는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네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비중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제약업종 자체가 상당히 곽강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제약업종은 상당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자,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자, 이 자리에서 한번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하단 권역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지지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보다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런 힙서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자, 추세적인 부분은 올라갈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지지를 한번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적인 요소가 조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자, 그 자리를 통해서 맥점 자리를 조금 잡아드리면요. 12,000, 어제 12,5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12,500원대 맞습니다. 이 12,500원대를 중점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손절에 대한 라인으로 다시 한번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AS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싼 종목 잘 안 합니다. 싼 종목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좀 싼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한빛소프트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한빛소프트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하필 이 종목을 할까? 그만큼 종목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그 트렌드를 조금 읽었는 게 뭐냐면, 자,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그리고 실적이 동반했던 기업이 다 올라왔었죠. 어떤 기업이 올라왔었냐, 뭐 컴투스라든지 아니면 게임빌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분기가 되자마자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모바일 게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4분기에는. 그러면 거기에 앱스토어라든지 아니면 티스토어, 그리고 뭐 이런 구글 스토어에 거기에 상위권에 랭킹에 올라와 있는 게임들 중에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한빛소프트가 출시했던 게임이 최근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하면서 그 부분이 현금에 대한 매출처로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변화된 가치가 바로 4분기 실적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오르기는 조금 힘들다, 그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고가 권역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뉴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빛소프트인데요. 자, 하단에 보시면 지금 뉴스가 한빛소프트. 예. 자, 이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뉴스가 있었거든요.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급하게 된다고 못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빠지고 난 다음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유는 없어요. 맞죠? 이유는 없고. 그리고 한중 FTA에 대한 게임 부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게임 회사 한 군데에서 두 군데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인수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한빛소프트가 될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감입니다. 비중을 크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봉인데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정고점 자리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된 부분 자체는 이 부분이죠. 그냥 쉽게 봐도 보이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을 긋는다면 자, 요 자리가 되겠죠. 하단 권역에. 그러면 이 두 가지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 두 가지 선을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면 자, 앞서서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요. 자, 어때요?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구간이었고 이 4,180원 자리는 과매도를 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맞죠? 그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가 형성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 4,180원, 5,400원 자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80원. 예, 요 자리였죠. 그리고 위에 5,100원, 5,400원이죠. 5,400원. 제가 월봉을 보고 끄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부분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에서도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180원 자리에서 저항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 자체는 어떻게 됐어요? 미끄러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2011년 3월 달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랐는데 언제 올랐냐면 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14년 10월 달에 갭 상승으로 올렸습니다. 맞죠? 갭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 상한가 2방 가고 3방, 4방, 5방이 연달아 갔는데요. 5방의 중간 부분 바로 조정 파동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무슨 말로 해석을 저는 했냐면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상승 추세대 안에 접어들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를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횡보 권역의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하든지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나타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요. 자, 매수가는요 똑같습니다.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 권역에 5,55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빛소프트는 우리가 이제 흔히 개별주 흐름입니다. 그러면 비중도 비중이시지만 항상 손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손절에 대해서는 강조 안 해드리죠. 하지만 이 종목은 꼭 손절에 대한 부분 5,550원 선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5% 공략주로는 한빛소프트를 소개해 주셨고요. 강연회도 있으시죠? 예, 강연회 있습니다. 자, 11월 22일 날 창원시청 옆에 보면 우리 투자증권 창원지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강연을 해요. 그래서 마산, 김해, 아니면 부산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강연회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오후 2시입니다. 자,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저의 고향이죠. 대구의 범어역 1번 출구 거기 대구 뭡니까? 우리 투자증권 범어지점에서 강연을 합니다. 오후 2시 똑같은 시간대에서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하니까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소중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동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혜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에는 0.5%가량 오른 250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에는 워낙에 지금 현재 구간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50선에서 255선까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 현재 0.54% 오른 1954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본다면은 여러 가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를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좀 21선 부근에서 그래도 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 0.32% 오른 현재 좀 532선에서 출발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2%가량 좀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소폭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급락했지만은 그래도 아래 530선이 가장 강하게 지지를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530선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1100원 선에서 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환율의 경우는 당분간은 1100원 선에서 움직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좀 저는 이렇게 예상해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 이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1.27% 상승한 17,188.84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김근우 연구원님께서 현재 업종별 분위기 살펴봐 주실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뭐 일단 반등은 좀 나오고 있죠. 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인데 중요한 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은 뭐 좋은 모습보다는 어제 좀 반등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음식료 오늘 제일 강하네요. 그다음에 철강, 뭐 화학, 전기전자, 제조, 건설, 뭐 증권, 은행, 통신, 서비스, 보험, 기계, 전기가스, 뭐 운수 장비, 그리고 중형주, 의약품, 운수창고, 종이목재 뭐 이런 정도인데 음식료 쪽에서는 뭐 대부분이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하는 모습인데 오리온이 좀 많이 오르네요. 오리온 뭐 어제 또 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돌발 종목으로 오리온이 좀 오늘 5% 넘는 상승폭, 크라운제가 삼립식품, 대상, 대한제당, 팜스코어, 하이트진로, 농심, 사조대림, 서울식품, 사조시푸드, CJ제인제당, 남양유업, 보혜양조, 대한제군, 조흥, 샘표식품 같은 종목도 뒤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쪽인데 만호제강, 현대비엔지스티, 금강공업, 남선알미늄, 그리고 한일철강, 포스코, 고려아연, 하이스티, 신화실업, 현대제철, 화인베스트, 동국제강, 동부제철 같은 종목들 다 플러스입니다. 화학이 반등이 좀 나오네요.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 아모레퍼시픽, HCC, KG케미칼, 태경화, 코스맥스, 백광산업, 그리고 SKC, 코스모신소재, 코스맥스 BTI, 대원화성, 건설화학, 한국콜마, 동원시스템즈, 동성화학, 삼성정밀화학, 이수화학, LG생활건강, 한화, 롯데케미칼, 노르페인팅, 태광산업, 한솔케미칼, LG화학, 화승인등 이런 종목들, 화장품, 뭐 퓨어캠, 컴플렉스 케미컬 다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IT도 좀 반등이 나오네요. IT는 넥솔로 상한가 직행했고 휴니드, SK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마전기, 필록스, 선두전기, 사마콘덴서, 대덕전자, 금호전기, 대덕GDS, LG이노텍 같은 종목들 다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고 건설주도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동부건설, 삼부토건, 범양건영, 금호산업, 남강토건, 일성건설, 코론글로벌, 성지건설, 현대산업, 대림산업, 한라계룡건설 강하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뭐 은행, 통신, 그 다음에 보험, 기계, 전기가스 같은 종목도 움직이고 있고요. 중소형주 살펴보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 강합니다. 택배주, 그러니까 운수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소비 시즌 겹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SH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피닉스홀딩스의 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락문화인데 뭐 IG엔터테인먼트가 피닉스홀딩스 인수, 그리고 화장품, 패션 사업의 본격적인 진출 뭐 이런 소식 때문에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SM, 에머슨 퍼시픽, 파라다이스, 페넨터, JYP 엔터, 케이스트, 레드로버 다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 홈쇼핑주들이 많은데 GS 홈쇼핑 2.5%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홈쇼핑이 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 출판 매체 쪽도 오늘 이퓨처, KD 미디어, 로엔드, 스포츠석, 에듀박스, 예림다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신 방송 서비스, 코스닥 벤처, IT 부품인데 통신 방송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죠. 언급드렸던 업종이었던 것 같고요. 이 IT 부품 쪽에서는 휘닉스 홀딩스 때문에 휘닉스 소재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아바텍, 캠시스, 파로, 에스코넥, 웨이브 일렉트로,
하이소닉, 레이젠, LMS, CM 플러스, 모베이스, 현우산업, YMC, 세로닉스 같은 종목들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 중에 슈피겐 코리아가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규 선전주인데 케이스, 이 스마트폰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아이폰과 더불어서 최근에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슈피겐 코리아도 강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네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세가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87억 가량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경우 현재 147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권과 투신권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기관의 경우 53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보였지만 오늘은 좀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29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경우는 현재 9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업종별로 본다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이 현재 22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77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이제 화학 업종의 경우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화학 업종에서는 외국인이 한 35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11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상장이 되었던 삼성 SDS가 포함이 되어 있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15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의 경우 9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증권업과 이제 보험업종의 경우도 수급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증권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 1억 원, 3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험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억 원, 6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 현재 외국인 기관이 양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억 원, 2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업종의 경우는 어제 외국인 주로 좀 매도를 보였지만 오늘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일단은 의료 정밀 기기의 경우는 외국인 현재 3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1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제 제약 업종의 경우도 상당히 좀 매도를 보였지만은 오늘 현재 외국인이 제약업종의 경우 2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이 1억 원 정도를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이 또 급등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원 50전 상승 출발한 것 같은데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원 50전이 상승한 1,100원 4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00원과 1,101원 6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100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필요하다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인해 미 국채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 관계자가 내년 중반경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을 한 것 역시 미 국채 가격의 하락 재료로 작용하면서 이에 따른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이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만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를 제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N이 116엔 중후반대로 올라섰고요. 달러 N을 추종하는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다시 1,101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도 달러 원은 계속해서 달러 N을 추종하는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N은 어제 서울시장 개장 시점을 전후해서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점을 반영해 장중한 때 117.05엔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런 일본 GDP 성장률의 부진으로 인해서 소비세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GDP 성장률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가 3%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에 따른 엔화의 반등으로 달러 N은 115.44엔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 시기 연기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달러 엔과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니케이 지수의 동향에 따라서 달러 엔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는 다시 달러 엔을 추종하고 있는 달러 원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달러 엔의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데요. 일본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비세 인상 시기의 연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경우 달러 엔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차익 실현으로 반락할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은 오늘 달러 엔의 동향에 주목하면서 1,000원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엔과 달러 원의 움직임을 큰 그림으로 보면 달러화의 대세 상승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는 향후 상승 추세를 재개하기 위해 단기적인 조정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엔이 117엔 주변을 또 달러 원은 1,100원 주변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만 현 수준에서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의미 있는 상승세는 미 연준의 12월 FOMC 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리온입니다. 나흘째 오르며 90만 원 선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휘닉스홀딩스는 YG엔터테인먼트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4분기 흑자 전환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오리온은 중국 사업 본격화, 이 얘기는 어제도 저희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쪽 법인의 호실적이 나왔죠. 중국 쪽에 이제 오리온 전체적인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증가했는데, 이유는 역시나 중국 법인의 실적이 좋았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 상회했다. 그래서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한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한 1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만 원을 회복했는데, 중국 쪽의 사업이 잘 되고 전체적으로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광저우 공장의 증설, 심양 쪽 신공장의 가동, 이 부분이 중국 쪽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근거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직전 고점이 97만 원이었고요. 95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3일 동안 급등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누가 신규로 매수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누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 자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시더라도 좀 눌렸을 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35배, 12개월 포워드로 28배 정도 되고, PBR이 4배 정도 됩니다.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보면은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죠. 지금은 그렇게 밸류에이션 쪽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 있는 자리다. 근데 지금 오리온이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내수 관련된 또 소비 관련된 이 필수 소비재 관련된 그리고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가 좀 좋은 모멘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펀더멘탈에 의한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이런 부분으로는 좀 설명드리기가 힘든 자리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95만 원 정도에서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95만 원을 강력하게 뚫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95만 원 못 뚫으면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휘닉스 홀딩스인데, 휘닉스 홀딩스가 YG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피인수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휘닉스 홀딩스의 주식 1,110만 4,385주, 지분율로는 39.54%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일단 취득 금액은 500억 정도 공시를 했습니다. 500억에 인수한다고. 이제 휘닉스 홀딩스가 어떤 회사냐, 이제 광고와 그런 콘텐츠 대행사죠. 보광그룹의 보광그룹 전체적으로 이 주 보광과 일본의 세계적인 광고 회사 중에 덴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광고 대행사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서 이 광고를 만드는 매체 대행을 하는 이런 회사인데, 사실 기존의 기획 및 매체 대행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했죠. 피닉스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를 신설을 했고, 난 향후에 이제 피닉스 홀딩스로 바뀌었는데, 피닉스 홀딩스가 뭐 호재를 만난 거죠. 사실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이 피닉스 홀딩스와 시너지를 많이 내겠습니까?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피닉스 홀딩스를 인수한 이유는 그간 3년 동안 준비를 했던 패션업 그리고 화장품업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 이런 거죠. 이런 이슈를 밝혔기 때문에 피닉스 홀딩스는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상한가로 좀 집행을 하고, 보통 피인수되는 회사들이 저기가 되죠. 좋아지죠. 그리고 피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강그룹 계열의 디스플레이 부품 뭐 이런 이 회사인데, 반도체 부품을 또 소재를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 이런 회사죠. 근데 뭐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피닉스 소재까지 동반적으로 상한가로 좀 집행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인데, 그만큼 YG 엔터테인먼트의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과거에 SM이 좀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SM이 지금 종합 콘텐츠 업체, 그러니까 이게 단순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아닙니다. 단순 뭐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듀싱하고 음반 제작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YG에는 배우도 있고요. 이제는, 과거에는 가수만 있었는데 배우도 있고, 이제 콘텐츠를 제작도 하고요, 수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패션과 화장품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광고 대행사까지 인수를 했다. 종합적인 어떤 미디어 그룹, 물론 뭐 대형 미디어 그룹만큼은 아니겠지만 종합 콘텐츠 미디어 그룹으로 탈바꿈하는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의 과거 SM의 향기를 굉장히 좀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진중공업인데, 실적 때문에 좀 오르는 거죠. 뭐 실적 4분기 흑자 전환 전망 때문에 오르는 건데, 벌크선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면서 한진중업의 수주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4분기 일회성 이익 등이 반영이 되면서 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 한진중업이 7천만 불 규모의 내빈 컨테이너선을 수주를 하고 결빙 해역 쪽에 운항을 하는 컨테이너선들을 수주를 했는데, 최근에 조선업종들 보면 뭐 살아나고 있죠. 반등이 나올 거면 낙폭과대였는데, 일단은 4분기에 수주 기대감이 조금 식진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의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기술 격차는 굉장히 좁아졌고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대한민국이 불리한 상황.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겠죠. 그러니까 과연 어떤 회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 업체들이라든지 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나라의 조선 업체들을 따돌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조선 업체 중에 뭐 한진중공업이 탑픽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내기 주죠. 삼성 SDS입니다. 이거래일째 강세 흐름 보이면서 시총 5위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닷새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은요, 운용사 감자의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 SDA 현재 좀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오른 상황에서 조금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오늘 조금 강세를 보였고, 상장 첫날인 14일에는 오히려 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상장 첫날 이제 차익실 매물로 인해서 좀 급락을 했던 것이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로서 본다면은 외국계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워낙 좀 급락도 한 차례 좀 이어진 만큼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현재 이제 삼성 SDS의 이제 시가총액은 한 27억 원 정도, 27조 정도 좀 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은 충분히 이제 포스코는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삼성 SDS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전망이라든지 성장성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플랫폼 성장성 기대로 인해서 한중 FTA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삼성 SDS의 좀 하나의 좀 변수라고 한다면은 일단 삼성그룹 자체가 좀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삼성 SDS가 현재 좀 이러한 추세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38만 원 선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아직까지는 내년 초반까지는 좀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좀 4%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좀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현재 좀 닷새 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그동안에 좀 하락에 좀 대한 그 이유를 보니까는 중국의 10월 그 소매 판매 그 발표 후 이후로 상당히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중국에 대해서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우리 눈높이에 대해서는 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실제적으로 좀 결과치를 보니까는 그런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일단 아모레퍼시픽가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인 만큼 아무래도 주가에도 상당히 좀 약세를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단기간에 좀 주가가 강하게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소폭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한중 FTA라는 그런 수혜라는 이제 기대감도 주가에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본다면은 한 240만 원 선까지는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어떤 이제 매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일단 중국에서 이제 상당한 좀 브랜드 면에서 상당한 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성장세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KTB투자증권입니다. KTB투자증권이 현재 좀 하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운용사 이제 감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감자 소식이 나온다면 상당히 주가에 악재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단 소식을 본다니까 이제 결승은 보전이라든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일단 4대1 무상 감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KTB투자증권이 좀 중소형 증권사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증권사를 위해서 어떠한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지부터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소식이 나온 만큼 당분간은 좀 약세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급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매수는 좀 리스크가 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디램 가격의 하락 우려가 끝났나 봅니다. 상승세로 돌아섰고 있고요. 크라운제거는 허니버터칩 인기에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미팜은 호주 암성 통증 치료제 공급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SK하이닉스 반등이 좀 나오는데 디램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끝났나? 뭐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웃기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면은 뭐 하락이 끝났냐고 우려가 가셨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오르는 이유는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낙폭과대. 시장이 지금 0.7% 8% 오르는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안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뭐 미국 쪽에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프라이스가 중요하냐, 퀀티티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판매량으로 가격 하락분을 상쇄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디램 이 수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시즌이고요.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잘 버틸 것이다.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라는 거죠. 내년도에 과연 올해 하반기만큼의 수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게 고점이 52,400원인데 5만 원대 가격대 이상 그러니까 6만 원, 7만 원, 8만 원을 못 간 이유는 그 이후에 후속타가 없다는 거죠. 그때도 항상 뭐 수요는 좋다, 이 업황이 개선돼서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못 버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분기별 주문에서 이제 물량 변화가 4분기 DM 가격이 동결이 가능하다, 4분기 환율 급등
등등에 따라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쇼핑 시즌이고 환율 부분, 뭐 디램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면 SK하이닉스는 뭐 어제 같은 때는 뭐 매수할 수 있는 괜찮은 가격 자리였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얼마만큼 반등이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뭐 45,000원에 사서 5만원에 팔고 뭐 이게 무슨 단기적으로 뭐 간다면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플랜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가격 레인지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크라운 제과인데, 이 허니버터 칩이 요새 굉장히 인기라고 하네요. 저도 사실 한 2봉지 정도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인 제 그 취향은 아니지만 이게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혜태제과가 지난 9월 초 새롭게 내놓은 감자칩인데, 짠 감자칩과 달리 이제 프랑스산의 뭐 고메버터, 국내산 아카시아 꿀이 들어간 고소한 맛이 특징인 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SNS 상에서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선풍적 인기에 끌었고요. 뭐 한동안 편의점에서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는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과연 이 상품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뭐 수익에 기여는 하겠지만 그런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강했던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잘 버티고 잘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크라운 제과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뭐 이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저희 프로그램에서 언급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미팜인데, 이 코미팜 같은 경우 호주 암성 통증 치료제 공급 소식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호주 쪽에 코미팜이 호주 식약청의 특별 공급 정책에 따라서 호주에 암성 통증 치료제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일 공시가 나왔죠. 매출은 이제 내년부터 발생할 것이다. 회사 측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단기간에 좀 이 기대감이 나온 거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고, 뭐 거래량 나왔고, 오늘 뭐 주가 셌고, 차익 매물도 나왔고, 전형적으로 뭐 소문회사서 뉴스에 파는 시나리오 뭐 이런 부분 아닐까. 실적이 실질적으로 잡힌다고 해도 내년도니까 뭐 주가는 그 좀 넘어서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오늘은 순전히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J 오쇼핑입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역직구 사업 소식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너무 그동안 빠졌었죠. 게임밀과 컴투스는 나란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KTH는 T커머스 매각 소식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CJ 오쇼핑입니다. CJ 오쇼핑이 좀 그동안에 해외 직구라는 그런 위기감에서 상당히 좀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는데, 일단 CJ 오쇼핑이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좀 방안책을 좀 내놓았습니다. 이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이제 해외 그 역직구 사업에 조금 사업을 이제 진출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CJ 오쇼핑의 경우는 이런 새로운 좀 사업의 진출로 인해서 당분간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도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밀린 이제 그 종목 위주로 상당히 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CJ 오쇼핑도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중국인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이제 역직구 사업으로만 좀 진출한다면은 상당히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게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상당히 좀 주가에도 주가에도 좀 강세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CJ 오쇼핑이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충분히 30만 원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CJ 오쇼핑이 어떻게 좀 중국 시장을 좀 공략할지 여부가 좀
더 이제 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관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제 게임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주가가 급락세를 보여왔던 게임일과 컴투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나란히 좀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게임주의 경우가 이제는 뭐 워낙 컴투스라든지 게임비를 그동안의 주가가 진짜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좀 상당히 좀 강세를 이어와 줬기 때문에 일단은 서서히 좀 반등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한 차례 좀 조정을 보였지만은 일단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이제 게임 축제의 이제 디지털을 앞두고 나서 아무래도 이런 게임주에도 상당히 좀 호재거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컴투스와 게임빌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조금 주가가 고평가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전망이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른 게임주보다는 아직까지도 오르지 못했던 게임주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KTH입니다. KTH가 T커머스 매각 소식으로 해서 오늘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좀 7%가량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조회 공식 뉴스가 떴을 뿐 아직까지 뭐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장 막판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장중에 뭐 상당히 좀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장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한 7,7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밑꼬리를 남기면서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까지 한 8,300원 위에서 끝날지 여부부터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공시 내용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이제 내용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KTH가 어떠한 공시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트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 반등 강도에 따라서 전략이 재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후광통 시행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감에 투심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외국인 수급 개선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후광통 이후 한국 시장은 정상화될 것 같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후광통 시행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우려감에 투심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우선 전일 시장은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전일 이제 중국 후광통이 시행이 되면서 이에 따른 시장에서 좀 다소 이제 관망 장세가 좀 펼쳐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후광통 시행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관심이 좀 저하될 것이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좀 불거졌었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부분인 이제 다음 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리고 향후 그 증시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좀 그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그 뚜렷한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좀 위축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조만간 이제 발표될 증시 활성화 그 방안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배당 확대라든가 뭐 액면 분할이라든가 연기금 5% 공시율 완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좀 새로운 정책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 좀 코스닥 시장이 좀 급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낙폭이 확대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소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하락폭이 컸었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그런 좀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여러분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목이 아직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듣기 싫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대형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또 122만원대 갖다 놨어요. 그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갖고 시장 조절합니다. 얘들이. 참 어이없습니다. 그죠? 밑으로 뺐다가 위로 들어 올렸다가 거기서 지금 기관들은 눈치만 보고 흔들흔들 거리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관의 형태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의문점이 좀 듭니다. 전일만 해도 마치 SK 하이닉스 뭐 부도가 난 것처럼 떨어뜨리더니만 오늘은 또 올리고 있죠. 자, 이건 뭐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변동성 확대지 이게 올바른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흔들죠. 그죠? 그리고 조선 역시 많이 흔듭니다. 조선 정화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정유화학은 결국은 지금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았다. 제가 그 얘기 계속 드렸죠. 그죠? 철강주들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증권주, 그 다음에 보험주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들 보이면서 금융주들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을 크게 뺄 마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금일 좀 크게 올라가는 섹터가 있죠. 자랑하려고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죠? 사물 인터넷 시장이에요. 자,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의 확대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Snet, 효성 ITX가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거기다 코콤, 어버 반도체, MDS 테크, 오일솔루션 지금 다들 괜찮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갈 섹터라면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를 계속 반복하시라고. 정말 이게 갈 섹터가 확실합니다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신 쪽이었죠. 그죠? 그래서 계속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빠졌다고 해서 손절할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올라온다고 해서 차익 실현할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가니까 보시면 됩니다. 사시면 됩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드디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간다 얘기 드렸죠. 그죠? 간다 확 간다. 참 지겹게도 사물 인터넷 얘기 드렸는데 지겹게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가야 될 섹터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안 갈 수가 없는 섹터들이 있어요. 제가 미래차 시장 얘기 드렸죠. 그죠? 사물 인터넷 얘기 드렸죠. 그죠? 결국은 가야 될 섹터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명확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사모아 가시면 된다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S넷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명확치 않게, 확실하지 않게, 그리고 확신 없는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대답 드린 적 없습니다. 효성 ITX 역시 마찬가지고요. 코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전반기에 계속 강조드렸던 무형의 가치를 유형화하는, 즉 음원 관련주들도 여러분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소리바다가 정말 크게 올라왔죠. 그죠? 2천 몇백 원대부터 6천 원대까지 올랐어요. 그죠? 지금은 5,500원입니다만 6천 원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가야 될 섹터가 명확하다.
이게 내 한 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이게 내가 들고 갔을 때 내 한 해 수익률을 80%대 90%대 보장해 준다. 그러면 조금 흔들리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한 3% 빠지고 내일 5% 오르고 내일 뭐 7% 빠지고 그 모레 또 3% 오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 참고하세요. 분명히 가야 될 섹터들 아직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고 그것들은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산이 크게 많지 않은 분이라면 더더욱 집중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 그리고 이걸 끌고 갔을 때 내가 얼마나 확신 있게 수익을 보느냐에 대한 부분만 이 시장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장은 결국은 단기적 싸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외국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흔들리는 것을 무시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흔든다고 그들이 정말 가야 될 섹터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짓거리, 그들이 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매매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매매를 계속 여러분들께 유도하고 있습니다. 털어라, 털어라, 사라, 사라, 손절해라, 손절해라. 이걸 계속 유도하고 있죠. 그 유도에 당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간다 확 간다에서는 이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자랑할 겸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사물인터넷 가겠다라고 계속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즈라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회사, 미국 회사 인수를 했죠. 콰이어트 사이드 인수했죠. 자, 삼성전자조차도 사물인터넷 시장 앞으로 갈 겁니다. 갈 겁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도 기어워치, 그죠? 그 다음에 기어 VR,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계속 만들어내면서 갑니다. 우린 사물인터넷 가요. 여러분들, 우리 계속 지금 사물인터넷 간다고 여러분들께 힌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삼성전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 힌트를 계속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회선으로는 부족해요. IPv4는 부족합니다. IPv4에서 IPv6로 바꿉니다.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프로토콜, 트래픽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IPv6로 바꿀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힌트를 주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부터 바꿨고, 그리고 인천공항이 IPv6 시스템으로 바꿨고,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 계속 교체할 겁니다.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김남철은 여배우가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조절합니다. 사물인터넷 갑니다라고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 그걸 무시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얘기 드렸죠. 스마트폰을 한참 들고 다닐 무렵쯤, 그때 스마트폰이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때쯤, 이제 스마트폰 갑니다. 우리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해서 스마트폰 부품 쪽은 그때부터 10배 올랐습니다. 그 10배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야 될 섹터가 명확하다면 거기에 힘을 실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 시장이 그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그걸 계속해야만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의 시장입니다. 그걸 무시하시는 게 결국은 시장을 역행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기관들 따라다닌다고 돈 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들 따라다닌다고 기관 외국인 수급만으로 이 시장의 해석이 가능하다. 차트의 모양만으로 이 시장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물인터넷, 이 지금 코콤, 뭐 Snet, 어보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역배열이고 차트 다 무너뜨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손절을 했어야죠. 그죠? 그게 손절할 시장이었느냐?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힌트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주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거를 흔들었을 뿐이죠. 근데 흔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사물 인터넷 섹터가 이제 시작하는 듯 보입니다. 6년 뒤에 7,768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와 함께 아침부터 큰 갭 상승과 더불어 바로 상한가를 직행한 것이 가격 제한폭까지 직행했던 것이 제가 여러 번 계속 강조드렸던 S넷입니다. IPv4에서 IPv6 라인으로 교체해야만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부터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관공서 다 교체할 겁니다. 이 S넷은 구더스라는 유지 보수 회사도 같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계속 들었습니다. 자, 이게 올라왔다고 지금 이런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야 될 섹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모아가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차트가 무너졌다고, 혹은 수급이 꼬였다고, 혹은 다른 이유로 이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으면 그쪽 한 섹터만 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이에요. 결국은 차트는 지나놓고 난 뒤에 흐름을 체크하는 거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이 얼마를 샀고 기관이 얼마를 샀고를 알 수 있는 쪽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힘을 빼지 마십시오. 거기에 힘 빼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간다 다시 간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5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535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